시장이 가장 조용할 때 부자들은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트럼프가 종전을 선언하고 주가가 오르던 그날 호르무즈에선 이란 쾌속정이 유조선을 멈춰 세웠지만 언론은 침묵했어요. 이건 몰라서가 아니라 아직 피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한 것뿐이에요. 1987년 블랙먼데이 직전이나 2008년 리먼 사태 직전에도 시장은 지금처럼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했거든요. 리스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아직 가격표에 적히지 않았을 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평화의 신호로 읽어요. 이 침묵이 깨지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이 어디로 튈지 그 골든타임을 결정할 마지막 변수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의 알고리즘과 함께 유익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경제의 진실을 꿰뚫는 부의 알고리즘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트럼프의 종전 선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단순한 이분법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란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적 변화가 우리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역사적 패턴과 에너지 역학을 통해 분석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 하나로 중동 정세의 핵심을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이 모든 흐름을 이해하려면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2025년 2월 미국은 이란을 향해 에픽 퓨리라는 이름의 군사작전을 개시했어요. 이름부터 심상치 않죠. 이란의 지원을 받아 홍해에서 유조선을 공격해온 예멘 무장세력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에 대한 응징으로 시작됐지만 실제 타격 대상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군사 인프라, 드론 생산기지, 그리고 이란 본토 인근의 해군 거점까지 확대됐어요. 당시 시장은 즉각 반응했어요. 국제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는 배럴당 87달러에서 96달러까지 치솟았고 금 가격은 온스당 245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방산지수는 이틀 만에 7% 가까이 뛰었어요. 이틀이요. 해운 보험료는 3배 이상 폭등했죠. 시장은 전쟁이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약 2달이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공식 서한을 보냅니다. 적대 행위가 종료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언론은 일제히 중동 리스크 완화를 보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전쟁연구소 ISW의 보고서를 하나 인용하고 싶어요. ISW는 각국 정부와 군이 정책 결정할 때 실제로 참고하는 민간 안보 연구소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으로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곳이죠. 이 기관은 종전선언 이후에도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란은 대규모 군사적 보복 없이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실질적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비대칭 전략의 고전적 성공 사례다. 비대칭 전략. 이 단어가 오늘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예요. 대칭 전쟁은 탱크 대 탱크, 미사일 대 미사일처럼 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비대칭 전략은 달라요. 강자의 장점을 정면으로 받아치지 않고 그 허점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란이 지금 정확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어렸을 때 팔씨름 해보셨죠? 상대가 훨씬 힘이 세면 정면 대결은 무조건 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목을 비틀거나 타이밍을 노리거나 아예 반칙을 쓰는 거예요. 이란이 지금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 군사력과 직접 붙지 않으면서 해협이라는 손목을 비틀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전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4월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단 유조선에 대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접근 및 검색 시도가 전년 동기 대비 340% 증가했어요. 미사일을 쏘거나 폭발물을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쾌속정으로 달려와서 우리가 검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유조선 선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협 한복판에서 이란 군함과 대치하면서 버팁니까? 영웅이 되고 싶은 선장은 없어요. 대부분 그냥 멈춰요. 그리고 몇 시간씩 지연됩니다.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냐고요? 생각보다 훨씬 커요. 유조선 하나가 몇 시간 지연되는 게 뭐가 대수냐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서 일상이 돼버리면 얘기가 달라져요. 선박보험사들은 호르무즈 통과는 전쟁 리스크 구역으로 분류하기 시작해요. 보험료가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정제 원가가 오르고, 정제 원가가 오르면 휘발유 가격이 올라요. 그리고 그 청구서는 결국 주유소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왜 트럼프는 이란이 실질적으로 해협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종전을 선언한 걸까요? 이게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계산된 선택일까요? 그건 역사 안에 있어요. 실제로 이와 정확히 같은 장면이 있었는데 어디서 일어났는지 아시면 아마 등골이 좀 서늘해지실 거예요.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선언인지부터 봐야 해요. 역사의 첫 번째 패턴부터 보여드릴게요. 상대국이 전쟁을 끝냈다고 선언했지만 실질적인 전장 통제권은 상대에게 넘어간 사례. 대표적인 것 하나만 먼저 떠올려 보세요.
1973년 베트남 파리 평화협정이에요. 닉슨 행정부는 명예로운 평화를 선언했어요. 북베트남과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을 철수시킨 거죠. 미국 내에서는 기념 퍼레이드가 열렸고 닉슨은 정치적 영웅처럼 등장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나요? 파리 협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북베트남군은 남베트남 전역에 인력과 무기를 재배치하기 시작했어요. 2년 뒤인 1975년 4월 4.20이 함락됐습니다. 미국은 대사관 옥산에서 헬기로 탈출하는 장면을 역사에 남겼어요. 서류 한 장에 2년 만에 나라가 통째로 날아간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서류상의 종전과 현실의 종전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는 엄청났어요. 지금 중동 상황을 이 프레임에 대입해 볼게요.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공식 종전선언에서 실질 통제권 이전까지의 시간차, 그 갭이 바로 시장 리스크의 실제 크기예요. 베트남에서는 그 갭이 2년이었어요. 중동에서는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소름 돋았어요. 이란은 기다릴 필요조차 없거든요. 이미 행동하고 있으니까요. 역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복되는데 시장이 왜 이걸 아직 안 반영했는지 오히려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트럼프가 이 타이밍에 종전을 선언한 데는 사실 따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이어서 파헤쳐 드릴게요. 이건 미국 내부의 정치적 달력과 연결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면 앞으로 몇 달 안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트럼프는 지금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어요. 2026년 중간선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지면 남은 임기 2년은 거의 레임덕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건 내가 전쟁을 끝냈다는 스토리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바이든이 못 끝낸 걸 중동에서 내가 끝냈다는 서사가 필요한 거죠. 이건 정치적 생존의 문제예요. 여기서 역사의 두 번째 패턴이 등장해요. 미국 대통령들이 중간선거 전에 군사적 긴장을 공식적으로 완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레이건은 1982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레바논 다국적군 파견을 평화 유지로 재정의했어요. 클린턴은 1994년 중간선거 직전에 소말리아에서 철수했죠. 오바마는 2010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라크 전투 임무 종료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정확히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은 이 패턴을 알고 있어요. 이란은 미국 정치를 수십 년째 분석해온 나라예요. 1979년 인질 위기 때도, 1988년 이란 이라크 전쟁 종전 때도,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이란은 항상 미국의 내부 정치 주기를 이용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선거를 앞두고 철수하려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 해협을 장악하면 된다. 군사작전이 왜 특정 시점에 시작되고 끝나는지 그 뒤에 있는 정치적 달력을 읽으면 다음 수가 보이는 거예요. 이란은 그냥 악당으로만 보기엔 솔직히 이 나라의 지정학적 계산은 섬뜩할 정도로 정밀해요. 그리고 지금 이란은 그 다음 수를 이미 두고 있는 거예요. 미사일 없이, 핵 없이, 오직 쾌속전과 협박만으로요. 그럼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여러분 지갑에 영향을 주는 얘기로 넘어갈게요. 에너지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거나 불안정해지면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볼까요? 얼핏 생각하면 모두가 손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아니에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구조적 불균형이 있어요. 먼저 손해를 보는 쪽을 봐요.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의 주요 수입국들이에요. 일본은 전체 원유 수입의 약 87%가 중동에서 오고 그중 대부분이 호르무즈를 통과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원유의 약 72%가 중동산이고 호르무즈 의존도는 사실상 대체 불가 수준이에요. 인도는 원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호르무즈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중국은 하루 약 1,400만 배럴을 수입하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를 거쳐요. 그러면 이득을 보는 쪽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반전이 나와요. 바로 미국이에요. 어이없죠? 중동 긴장이 높아질수록 제일 신나야 할 나라가 왜 하필 미국이냐고요? 미국은 2018년 셰일 오일 혁명 이후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됐어요. 지금 하루 1,300만 배럴 이상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원유는 호르무즈를 전혀 통과하지 않아요. 미국의 주요 원유 수출 루트는 멕시코만을 통해 대서양으로 나가거나 태평양 연안을 통해 아시아로 직접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가 불안정해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중동산 원유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일본, 한국, 인도, 중국은 미국산 원유를 더 비싸게 사야 해요.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나쁜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호르무즈가 흔들릴수록 미국 에너지 장사가 잘 되는 구조거든요. 웃기죠 진짜로. 에너지를 가진 자와 에너지를 사야 하는 자의 명암이 갈리는 구조가 그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전쟁 종식을 선언했지만 이란의 해상 교란이 지속되는 한 미국산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구조적으로 계속 늘어나요.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에너지 패권 구조까지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핵심 숫자 하나만 더 드릴게요. 국제에너지기구 자료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하루 평균 물동량은 약 2,100만 배럴이에요. 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전체가 하루에 쓰는 양의 약 20배예요. 이게 하루라도 막히거나 심각하게 지연되면 브렌트유는 즉각 배럴당 10달러에서 15달러가 뛰어요. 역사적으로 검증된 수치예요. 2019년 탱커 공격 사건 때 하루 만에 14달러 올랐고 2020년 이란 장군 솔레이마니 피살 직후에도 12달러가 급등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란이 하는 게 그보다 더 교묘한 거예요. 완전히 막지 않아요. 그냥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완전 봉쇄는 전쟁 행위이고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보복을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검색 및 지연은 회색지대에 있어요. 국제법상 애매한 영역이거든요. 이란은 딱 그 외줄 위에서 한 발짝도 넘지 않으면서 최대한 흔드는 거예요. 원유 가격을 5달러에서 8달러 정도 항상 웃도는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란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유료 통행로로 만들고 있어요. 통행료를 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란산 원유를 사거나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둘 다 싫다고요? 그럼 해협에서 한 5시간쯤 기다리시면 됩니다. 당신 유조선은 멈추고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결국 당신 나라 국민이 더 비싼 기름을 넣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 무기화의 완성 형태가 바로 이거예요. 총 한 방 없이 협상 테이블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경제적 압박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죠. 그럼 이제 이 상황이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 봐야겠죠? 제가 3가지 시나리오를 드릴게요. 각 시나리오에서 어떤 자산이 움직이는지까지 묶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상 유지 지속이에요. 트럼프의 외교적 압박과 이란의 해상 회색지대 전술이 균형을 이루면서 상시적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 경우 브렌트유는 배럴당 85달러에서 95달러 사이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일 거예요. 금은 지금 가격 대비 5%에서 10% 위로 더 오를 힘을 지속적으로 받아요.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묶음 상품인 방산펀드, 특히 미국 해군력 강화 수혜주들은 꾸준한 관심을 받을 거예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란의 전술 강화예요. 이란이 해상 봉쇄 수위를 높이면서 실질적인 통과 방해를 더 광범위하게 실행하는 거예요. 이란이 이걸 선택할 유인은 충분해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압박이 계속되면 이란 내부의 강경파들이 더 강한 카드를 쓰라고 압박하거든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 아시아 통화, 특히 일본 엔화와 한국 원화가 강하게 눌릴 수 있어요.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는 나라들은 무역 적자가 쌓이고 통화가 약해지거든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핵 협상 타결이에요. 이란이 일정 수준의 핵 활동 제한에 합의하고 미국이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딜이 나오는 거예요. 이 경우 단기적으로 유가가 급락하고 금도 조정을 받아요. 그런데 저는 이 시나리오의 확률이 가장 낮다고 봐요. 이란의 국내 정치 지형을 보면 현재의 강경파 지도부가 핵 문제에서 대폭 양보하는 건 사실상 자살행위거든요. 그러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요,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 어딘가라고 봐요. 상시적 긴장의 새로운 표준, 이른바 New Normal of Tension이에요. 전쟁이라고 부르기엔 애매하고 평화라고 부르기엔 너무 위험한 상태. 이게 앞으로 최소 12개월에서 18개월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진짜 소름인 게 개인적으로는 더 길 수도 있다고 봐요. 이란은 지금 이기고 있거든요. 이기는 쪽이 협상 테이블을 급하게 찾을 이유는 없잖아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통찰은 바로 이거예요. 전쟁 리스크가 소멸된 게 아니에요. 원형된 거예요. 더 교묘하고 더 지속적이고 더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요. 시장이 종전 소식에 안도 반등을 할 때 그게 오히려 안전자산 비중을 조용히 늘릴 타이밍일 수 있어요. 시장이 눈을 감는 그 순간이 돈을 움직여야 할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역사에서 이와 같은 리스크 변형 공연은 항상 특정 자산군에 기회를 만들었어요.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중동 리스크가 일상화되기 시작하면서 금은 1974년부터 1980년까지 무려 1300% 상승했어요. 1300%요. 진짜로요. 단순히 전쟁 리스크 때문이 아니에요.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이미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못 올려요. 그러면 물가는 오르는데 금리는 낮은 상태. 그 갭을 메워주는 게 바로 금이에요. 지금도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어요. 금 다음으로 눈여겨볼 자산은 방산주예요.
에픽 퓨리 작전 이후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L3 테크놀로지스 같은 미국 대형 방산 기업들이 이미 받아놓은 주문 물량이 역대 최고를 갱신하고 있어요. 종전선언이 나와도 이미 발주된 군사 장비들은 계속 생산되고 납품돼요. 그리고 리스크 변형 국면에서 미 해군의 페르시아만 전력 강화는 오히려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고요? 종이 위의 전쟁은 끝났지만 이란의 해상 전술에 대응할 실질적인 군사력은 계속 필요하거든요. 액화 천연가스, 줄여서 LNG 관련 주식들도 눈여겨봐야 해요. 호르무즈 불안정이 지속되면 아시아 국가들은 중동 원유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를 가속화해요. 미국산 LNG, 호주산 LNG, 노르웨이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실제로 일본은 2024년 이후 미국산 LNG 장기 계약을 대폭 늘렸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흐름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에요. 구조적 수요 이동이에요. 그리고 구조적 수요 이동은 주가에 장기간 반영돼요. 오늘 얘기한 걸 알고리즘 공식으로 딱 정리해 볼게요. 지정학적 하권, 즉 인풋은 이거예요. 트럼프의 공식 종전선언, 그리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상 통제 강화라는 구조적 괴리, 여기에 역사적 데이터와 에너지 역학이라는 알고리즘을 돌려보면요, 베트남 철수 패턴, 1973년 오일 쇼크 패턴, 미국 중간선거 정치 달력, 그리고 에너지를 사야만 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약점이 전부 맞물려요. 그 결과로 나오는 부의 이동 방향, 아웃풋은 이렇습니다. 금과 방산주 비중 유지, LNG 수출 기업 관심, 그리고 아시아 원유 수입국 통화 리스크를 반대 방향으로 분산해 두는 것, 이른바 해지예요. 결국 이 한 문장으로 귀결돼요. 우리 위에서 전쟁은 끝났지만 시장이 가격을 매기는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어요. 형태만 바뀐 채 우리 곁에 남아있는 거예요. 영상 시작에서 제가 말했던 골든타임을 결정할 마지막 변수, 그게 바로 이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 통제권이 누구 손에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트럼프의 승리 선언에 안도 배수를 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 쾌속정이 유조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법하고 싶은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어떤 사건 뒤에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제가 알고리즘 돌려서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구독하시고 알림은 꼭 전체로 설정해두세요. 시장은 타이밍이거든요. 부의 알고리즘과 함께 경제적 자유까지 꼭 찍어봐요. 시장이 가장 조용할 때 부자들은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트럼프가 종전을 선언하고 주가가 오르던 그날, 호르무즈에선 이란 쾌속정이 유조선을 멈춰 세웠지만 언론은 침묵했어요. 이건 몰라서가 아니라 아직 피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한 것뿐이에요. 1987년 블랙먼데이 직전이나 2008년 리먼 사태 직전에도 시장은 지금처럼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했거든요. 리스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아직 가격표에 적히지 않았을 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평화의 신호로 읽어요. 이 침묵이 깨지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이 어디로 튈지, 그 골든타임을 결정할 마지막 변수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의 알고리즘과 함께 유익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경제의 진실을 꿰뚫는 부의 알고리즘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트럼프의 종전선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단순한 이분법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란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적 변화가 우리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역사적 패턴과 에너지 역학을 통해 분석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 하나로 중동 정세의 핵심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이 모든 흐름을 이해하려면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2025년 2월 미국은 이란을 향해 에픽 퓨리라는 이름의 군사작전을 개시했어요. 이름부터 심상치 않죠. 이란의 지원을 받아 홍해에서 유조선을 공격해온 예멘 무장세력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에 대한 응징으로 시작됐지만 실제 타격 대상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군사 인프라, 드론 생산기지, 그리고 이란 본토 인근의 해군 거점까지 확대됐어요. 당시 시장은 즉각 반응했어요. 국제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는 배럴당 87달러에서 96달러까지 치솟았고 금 가격은 온스당 2,45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방산지수는 이틀 만에 7% 가까이 뛰었어요. 이틀이요. 해운 보험료는 3배 이상 폭등했죠. 시장은 전쟁이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약 2달이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공식 서한을 보냅니다. 적대 행위가 종료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언론은 일제히 중동 리스크 완화를 보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전쟁연구소 ISW의 보고서를 하나 인용하고 싶어요.
ISW는 각국 정부와 군이 정책 결정할 때 실제로 참고하는 민간 안보 연구소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으로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곳이죠. 이 기관은 종전선언 이후에도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란은 대규모 군사적 보복 없이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실질적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비대칭 전략의 고전적 성공 사례다. 비대칭 전략. 이 단어가 오늘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예요. 대칭 전쟁은 탱크 대 탱크, 미사일 대 미사일처럼 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비대칭 전략은 달라요. 강자의 장점을 정면으로 받아치지 않고 그 허점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란이 지금 정확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어렸을 때 팔씨름 해보셨죠? 상대가 훨씬 힘이 세면 정면 대결은 무조건 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목을 비틀거나 타이밍을 노리거나 아예 반칙을 쓰는 거예요. 이란이 지금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 군사력과 직접 붙지 않으면서 해협이라는 손목을 비틀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전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4월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단 유조선에 대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접근 및 검색 시도가 전년 동기 대비 340% 증가했어요. 미사일을 쏘거나 폭발물을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쾌속정으로 달려와서 우리가 검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유조선 선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협 한복판에서 이란 군함과 대치하면서 버팁니까? 영웅이 되고 싶은 선장은 없어요. 대부분 그냥 멈춰요. 그리고 몇 시간씩 지연됩니다.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냐고요? 생각보다 훨씬 커요. 유조선 하나가 몇 시간 지연되는 게 뭐가 대수냐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서 일상이 돼버리면 얘기가 달라져요. 선박보험사들은 호르무즈 통과는 전쟁 리스크 구역으로 분류하기 시작해요. 보험료가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정제 원가가 오르고, 정제 원가가 오르면 휘발유 가격이 올라요. 그리고 그 청구서는 결국 주유소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왜 트럼프는 이란이 실질적으로 해협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종전을 선언한 걸까요? 이게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계산된 선택일까요? 그건 역사 안에 있어요. 실제로 이와 정확히 같은 장면이 있었는데 어디서 일어났는지 아시면 아마 등골이 좀 서늘해지실 거예요.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선언인지부터 봐야 해요. 역사의 첫 번째 패턴부터 보여드릴게요. 상대국이 전쟁을 끝냈다고 선언했지만 실질적인 전장 통제권은 상대에게 넘어간 사례, 대표적인 것 하나만 먼저 떠올려 보세요. 1973년 베트남 파리 평화협정이에요. 닉슨 행정부는 명예로운 평화를 선언했어요. 북베트남과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을 철수시킨 거죠. 미국 내에서는 기념 퍼레이드가 열렸고 닉슨은 정치적 영웅처럼 등장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나요? 파리협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북베트남군은 남베트남 전역에 인력과 무기를 재배치하기 시작했어요. 2년 뒤인 1975년 4월 4.20이 함락됐습니다. 미국은 대사관 옥산에서 헬기로 탈출하는 장면을 역사에 남겼어요. 서류 한 장에 2년 만에 나라가 통째로 날아간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서류상의 종전과 현실의 종전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는 엄청났어요. 지금 중동 상황을 이 프레임에 대입해 볼게요.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공식 종전 선언에서 실질 통제권 이전까지의 시간차, 그 갭이 바로 시장 리스크의 실제 크기예요. 베트남에서는 그 갭이 2년이었어요. 중동에서는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소름 돋았어요. 이란은 기다릴 필요조차 없거든요. 이미 행동하고 있으니까요. 역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복되는데 시장이 왜 이걸 아직 안 반영했는지 오히려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트럼프가 이 타이밍에 종전을 선언한 데는 사실 따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이어서 파헤쳐 드릴게요. 이건 미국 내부의 정치적 달력과 연결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면 앞으로 몇 달 안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트럼프는 지금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어요. 2026년 중간선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지면 남은 임기 2년은 거의 레임덕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건 내가 전쟁을 끝냈다는 스토리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바이든이 못 끝낸 걸 중동에서 내가 끝냈다는 서사가 필요한 거죠. 이건 정치적 생존의 문제예요. 여기서 역사의 두 번째 패턴이 등장해요. 미국 대통령들이 중간선거 전에 군사적 긴장을 공식적으로 완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레이건은 1982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레바논 다국적군 파견을 평화 유지로 재정의했어요.
클린턴은 1994년 중간선거 직전에 소말리아에서 철수했죠. 오바마는 2010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라크 전투 임무 종료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정확히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은 이 패턴을 알고 있어요. 이란은 미국 정치를 수십 년째 분석해온 나라예요. 1979년 인질 위기 때도, 1988년 이란 이라크 전쟁 종전 때도,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이란은 항상 미국의 내부 정치 주기를 이용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선거를 앞두고 철수하려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 해협을 장악하면 된다. 군사작전이 왜 특정 시점에 시작되고 끝나는지 그 뒤에 있는 정치적 달력을 읽으면 다음 수가 보이는 거예요. 이란은 그냥 악당으로만 보기엔 솔직히 이 나라의 지정학적 계산은 섬뜩할 정도로 정밀해요. 그리고 지금 이란은 그 다음 수를 이미 두고 있는 거예요. 미사일 없이, 핵 없이, 오직 쾌속정과 협박만으로요. 그럼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여러분 지갑에 영향을 주는 얘기로 넘어갈게요. 에너지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거나 불안정해지면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볼까요? 얼핏 생각하면 모두가 손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아니에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구조적 불균형이 있어요. 먼저 손해를 보는 쪽을 봐요.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의 주요 수입국들이에요. 일본은 전체 원유 수입의 약 87%가 중동에서 오고 그중 대부분이 호르무즈를 통과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원유의 약 72%가 중동산이고 호르무즈 의존도는 사실상 대체 불가 수준이에요. 인도는 원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호르무즈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중국은 하루 약 1,400만 배럴을 수입하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를 거쳐요. 그러면 이득을 보는 쪽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반전이 나와요. 바로 미국이에요. 어이없죠. 중동 긴장이 높아질수록 제일 신나야 할 나라가 왜 하필 미국이냐고요? 미국은 2018년 셰일 오일 혁명 이후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됐어요. 지금 하루 1,300만 배럴 이상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원유는 호르무즈를 전혀 통과하지 않아요. 미국의 주요 원유 수출 루트는 멕시코만을 통해 대서양으로 나가거나 태평양 연안을 통해 아시아로 직접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가 불안정해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중동산 원유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일본, 한국, 인도, 중국은 미국산 원유를 더 비싸게 사야 해요.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나쁜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호르무즈가 흔들릴수록 미국 에너지 장사가 잘 되는 구조거든요. 웃기죠, 진짜로. 에너지를 가진 자와 에너지를 사야 하는 자의 명암이 갈리는 구조가 그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전쟁 종식을 선언했지만 이란의 해상 교란이 지속되는 한 미국산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구조적으로 계속 늘어나요.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에너지 패권 구조까지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핵심 숫자 하나만 더 드릴게요. 국제에너지기구 자료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하루 평균 물동량은 약 2,100만 배럴이에요. 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전체가 하루에 쓰는 양의 약 20배예요. 이게 하루라도 막히거나 심각하게 지연되면 브렌트유는 즉각 배럴당 10달러에서 15달러가 뛰어요. 역사적으로 검증된 수치예요. 2019년 탱커 공격 사건 때 하루 만에 14달러 올랐고 2020년 이란 장군 솔레이마니 피살 직후에도 12달러가 급등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란이 하는 게 그보다 더 교묘한 거예요. 완전히 막지 않아요. 그냥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완전 봉쇄는 전쟁 행위이고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보복을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검색 및 지연은 회색지대에 있어요. 국제법상 애매한 영역이거든요. 이란은 딱 그 외줄 위에서 한 발짝도 넘지 않으면서 최대한 흔드는 거예요. 원유 가격을 5달러에서 8달러 정도 항상 웃도는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란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유료 통행로로 만들고 있어요. 통행료를 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란산 원유를 사거나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둘 다 싫다고요? 그럼 해협에서 한 5시간쯤 기다리시면 됩니다. 당신 유조선은 멈추고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결국 당신 나라 국민이 더 비싼 기름을 넣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 무기화의 완성 형태가 바로 이거예요. 참 한 방 없이 협상 테이블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경제적 압박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죠. 그럼 이제 이 상황이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 봐야겠죠? 제가 3가지 시나리오를 드릴게요. 각 시나리오에서 어떤 자산이 움직이는지까지 묶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상 유지 지속이에요. 트럼프의 외교적 압박과 이란의 해상 회색지대 전술이 균형을 이루면서 상시적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 경우 브렌트유는 배럴당 85달러에서 95달러 사이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일 거예요. 금은 지금 가격 대비 5%에서 10% 위로 더 오를 힘을 지속적으로 받아요.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묶음 상품인 방산펀드, 특히 미국 해군력 강화 수혜주들은 꾸준한 관심을 받을 거예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란의 전술 강화예요. 이란이 해상봉쇄 수위를 높이면서 실질적인 통과 방해를 더 광범위하게 실행하는 거예요. 이란이 이걸 선택할 유인은 충분해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압박이 계속되면 이란 내부의 강경파들이 더 강한 카드를 쓰라고 압박하거든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100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 아시아 통화, 특히 일본 엔화와 한국 원화가 강하게 눌릴 수 있어요.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는 나라들은 무역 적자가 쌓이고 통화가 약해지거든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핵 협상 타결이에요. 이란이 일정 수준의 핵 활동 제한에 합의하고 미국이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딜이 나오는 거예요. 이 경우 단기적으로 유가가 급락하고 금도 조정을 받아요. 그런데 저는 이 시나리오의 확률이 가장 낮다고 봐요. 이란의 국내 정치 지형을 보면 현재의 강경파 지도부가 핵 문제에서 대폭 양보하는 건 사실상 자살행위거든요. 그러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요,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 어딘가라고 봐요. 상시적 긴장의 새로운 표준, 이른바 New Normal of Tension이에요. 전쟁이라고 부르기엔 애매하고 평화라고 부르기엔 너무 위험한 상태. 이게 앞으로 최소 12개월에서 18개월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진짜 소름인 게 개인적으로는 더 길 수도 있다고 봐요. 이란은 지금 이기고 있거든요. 이기는 쪽이 협상 테이블을 급하게 찾을 이유는 없잖아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통찰은 바로 이거예요. 전쟁 리스크가 소멸된 게 아니에요. 원형된 거예요. 더 교묘하고 더 지속적이고 더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요. 시장이 종전 소식에 안도 반등을 할 때 그게 오히려 안전자산 비중을 조용히 늘릴 타이밍일 수 있어요. 시장이 눈을 감는 그 순간이 돈을 움직여야 할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역사에서 이와 같은 리스크 변형 공연은 항상 특정 자산군에 기회를 만들었어요.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중동 리스크가 일상화되기 시작하면서 금은 1974년부터 1980년까지 무려 1300% 상승했어요. 1300%요. 진짜로요. 단순히 전쟁 리스크 때문이 아니에요.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이미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못 올려요. 그러면 물가는 오르는데 금리는 낮은 상태. 그 갭을 메워주는 게 바로 금이에요. 지금도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어요. 금 다음으로 눈여겨볼 자산은 방산주예요. 에픽퓨리 작전 이후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L3 테크놀로지스 같은 미국 대형 방산 기업들이 이미 받아놓은 주문 물량이 역대 최고를 갱신하고 있어요. 종전선언이 나와도 이미 발주된 군사 장비들은 계속 생산되고 납품돼요. 그리고 리스크 변형 국면에서 미 해군의 페르시아만 전력 강화는 오히려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고요? 종이 위의 전쟁은 끝났지만 이란의 해상 전술에 대응할 실질적인 군사력은 계속 필요하거든요. 액화 천연가스, 줄여서 LNG 관련 주식들도 눈여겨봐야 해요. 호르무즈 불안정이 지속되면 아시아 국가들은 중동 원유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를 가속화해요. 미국산 LNG, 호주산 LNG, 노르웨이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실제로 일본은 2024년 이후 미국산 LNG 장기 계약을 대폭 늘렸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흐름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에요. 구조적 수요 이동이에요. 그리고 구조적 수요 이동은 주가에 장기간 반영돼요. 오늘 얘기한 걸 알고리즘 공식으로 딱 정리해 볼게요. 지정학적 사건, 즉 인풋은 이거예요. 트럼프의 공식 종전선언, 그리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상 통제 강화라는 구조적 괴리, 여기에 역사적 데이터와 에너지 역학이라는 알고리즘을 돌려보면요, 베트남 철수 패턴, 1973년 오일 쇼크 패턴, 미국 중간선거 정치 달력, 그리고 에너지를 사야만 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약점이 전부 맞물려요. 그 결과로 나오는 부의 이동 방향, 아웃풋은 이렇습니다. 금과 방산주 비중 유지, LNG 수출 기업 관심, 그리고 아시아 원유 수입국 통화 리스크를 반대 방향으로 분산해 두는 것, 이른바 해지예요. 결국 이 한 문장으로 귀결돼요. 우리 위에서 전쟁은 끝났지만 시장이 가격을 매기는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어요. 형태만 바뀐 채 우리 곁에 남아있는 거예요. 영상 시작에서 제가 말했던 골든타임을 결정할 마지막 변수, 그게 바로 이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 통제권이 누구 손에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트럼프의 승리 선언에 안도 배수를 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 쾌속정이 유조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법하고 싶은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어떤 사건 뒤에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제가 알고리즘 돌려서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구독하시고 알림은 꼭 전체로 설정해두세요. 시장은 타이밍이거든요. 부의 알고리즘과 함께 경제적 자유까지 꼭 찍어봐요.
시장이 가장 조용할 때 부자들은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트럼프가 종전을 선언하고 주가가 오르던 그날 호르무즈에선 이란 쾌속정이 유조선을 멈춰 세웠지만 언론은 침묵했어요. 이건 몰라서가 아니라 아직 피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한 것뿐이에요. 1987년 블랙먼데이 직전이나 2008년 리먼 사태 직전에도 시장은 지금처럼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했거든요. 리스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아직 가격표에 적히지 않았을 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평화의 신호로 읽어요. 이 침묵이 깨지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이 어디로 튈지 그 골든타임을 결정할 마지막 변수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의 알고리즘과 함께 유익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경제의 진실을 꿰뚫는 부의 알고리즘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트럼프의 종전 선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단순한 이분법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란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적 변화가 우리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역사적 패턴과 에너지 역학을 통해 분석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 하나로 중동 정세의 핵심을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이 모든 흐름을 이해하려면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2025년 2월 미국은 이란을 향해 에픽 퓨리라는 이름의 군사작전을 개시했어요. 이름부터 심상치 않죠. 이란의 지원을 받아 홍해에서 유조선을 공격해온 예멘 무장세력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에 대한 응징으로 시작됐지만 실제 타격 대상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군사 인프라, 드론 생산기지, 그리고 이란 본토 인근의 해군 거점까지 확대됐어요. 당시 시장은 즉각 반응했어요. 국제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는 배럴당 87달러에서 96달러까지 치솟았고 금 가격은 온스당 2,45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방산지수는 이틀 만에 7% 가까이 뛰었어요. 이틀이요. 해운 보험료는 3배 이상 폭등했죠. 시장은 전쟁이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약 2달이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공식 서한을 보냅니다. 적대 행위가 종료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언론은 일제히 중동 리스크 완화를 보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전쟁연구소 ISW의 보고서를 하나 인용하고 싶어요. ISW는 각국 정부와 군이 정책 결정할 때 실제로 참고하는 민간 안보 연구소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으로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곳이죠. 이 기관은 종전선언 이후에도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란은 대규모 군사적 보복 없이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실질적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비대칭 전략의 고전적 성공 사례다. 비대칭 전략. 이 단어가 오늘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예요. 대칭 전쟁은 탱크 대 탱크, 미사일 대 미사일처럼 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비대칭 전략은 달라요. 강자의 장점을 정면으로 받아치지 않고 그 허점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란이 지금 정확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어렸을 때 팔씨름 해보셨죠? 상대가 훨씬 힘이 세면 정면 대결은 무조건 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목을 비틀거나 타이밍을 노리거나 아예 반칙을 쓰는 거예요. 이란이 지금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 군사력과 직접 붙지 않으면서 해협이라는 손목을 비틀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전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4월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단 유조선에 대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접근 및 검색 시도가 전년 동기 대비 340% 증가했어요. 미사일을 쏘거나 폭발물을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쾌속정으로 달려와서 우리가 검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유조선 선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협 한복판에서 이란 군함과 대치하면서 버팁니까? 영웅이 되고 싶은 선장은 없어요. 대부분 그냥 멈춰요. 그리고 몇 시간씩 지연됩니다.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냐고요? 생각보다 훨씬 커요. 유조선 하나가 몇 시간 지연되는 게 뭐가 대수냐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서 일상이 돼버리면 얘기가 달라져요. 선박보험사들은 호르무즈 통과는 전쟁 리스크 구역으로 분류하기 시작해요. 보험료가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정제 원가가 오르고, 정제 원가가 오르면 휘발유 가격이 올라요. 그리고 그 청구서는 결국 주유소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왜 트럼프는 이란이 실질적으로 해협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종전을 선언한 걸까요? 이게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계산된 선택일까요? 그건 역사 안에 있어요. 실제로 이와 정확히 같은 장면이 있었는데 어디서 일어났는지 아시면 아마 등골이 좀 서늘해지실 거예요.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선언인지부터 봐야 해요. 역사의 첫 번째 패턴부터 보여드릴게요. 상대국이 전쟁을 끝냈다고 선언했지만 실질적인 전장 통제권은 상대에게 넘어간 사례. 대표적인 것 하나만 먼저 떠올려 보세요.
1973년 베트남 파리 평화협정이에요. 닉슨 행정부는 명예로운 평화를 선언했어요. 북베트남과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을 철수시킨 거죠. 미국 내에서는 기념 퍼레이드가 열렸고 닉슨은 정치적 영웅처럼 등장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나요? 파리 협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북베트남군은 남베트남 전역에 인력과 무기를 재배치하기 시작했어요. 2년 뒤인 1975년 4월 4.20이 함락됐습니다. 미국은 대사관 옥산에서 헬기로 탈출하는 장면을 역사에 남겼어요. 서류 한 장에 2년 만에 나라가 통째로 날아간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서류상의 종전과 현실의 종전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는 엄청났어요. 지금 중동 상황을 이 프레임에 대입해 볼게요.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공식 종전선언에서 실질 통제권 이전까지의 시간차, 그 갭이 바로 시장 리스크의 실제 크기예요. 베트남에서는 그 갭이 2년이었어요. 중동에서는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소름 돋았어요. 이란은 기다릴 필요조차 없거든요. 이미 행동하고 있으니까요. 역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복되는데 시장이 왜 이걸 아직 안 반영했는지 오히려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트럼프가 이 타이밍에 종전을 선언한 데는 사실 따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이어서 파헤쳐 드릴게요. 이건 미국 내부의 정치적 달력과 연결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면 앞으로 몇 달 안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트럼프는 지금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어요. 2026년 중간선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지면 남은 임기 2년은 거의 레임덕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건 내가 전쟁을 끝냈다는 스토리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바이든이 못 끝낸 걸 중동에서 내가 끝냈다는 서사가 필요한 거죠. 이건 정치적 생존의 문제예요. 여기서 역사의 두 번째 패턴이 등장해요. 미국 대통령들이 중간선거 전에 군사적 긴장을 공식적으로 완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레이건은 1982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레바논 다국적군 파견을 평화 유지로 재정의했어요. 클린턴은 1994년 중간선거 직전에 소말리아에서 철수했죠. 오바마는 2010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라크 전투 임무 종료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정확히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은 이 패턴을 알고 있어요. 이란은 미국 정치를 수십 년째 분석해온 나라예요. 1979년 인질 위기 때도, 1988년 이란 이라크 전쟁 종전 때도,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이란은 항상 미국의 내부 정치 주기를 이용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선거를 앞두고 철수하려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 해협을 장악하면 된다. 군사작전이 왜 특정 시점에 시작되고 끝나는지 그 뒤에 있는 정치적 달력을 읽으면 다음 수가 보이는 거예요. 이란을 그냥 악당으로만 보기엔 솔직히 이 나라의 지정학적 계산은 섬뜩할 정도로 정밀해요. 그리고 지금 이란은 그 다음 수를 이미 두고 있는 거예요. 미사일 없이, 핵 없이, 오직 쾌속전과 협박만으로요. 그럼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여러분 지갑에 영향을 주는 얘기로 넘어갈게요. 에너지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거나 불안정해지면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볼까요? 얼핏 생각하면 모두가 손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아니에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구조적 불균형이 있어요. 먼저 손해를 보는 쪽을 봐요.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의 주요 수입국들이에요. 일본은 전체 원유 수입의 약 87%가 중동에서 오고 그중 대부분이 호르무즈를 통과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원유의 약 72%가 중동산이고 호르무즈 의존도는 사실상 대체 불가 수준이에요. 인도는 원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호르무즈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중국은 하루 약 1,400만 배럴을 수입하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를 거쳐요. 그러면 이득을 보는 쪽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반전이 나와요. 바로 미국이에요. 어이없죠? 중동 긴장이 높아질수록 제일 신나야 할 나라가 왜 하필 미국이냐고요? 미국은 2018년 셰일 오일 혁명 이후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됐어요. 지금 하루 1,300만 배럴 이상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원유는 호르무즈를 전혀 통과하지 않아요. 미국의 주요 원유 수출 루트는 멕시코만을 통해 대서양으로 나가거나 태평양 연안을 통해 아시아로 직접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가 불안정해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중동산 원유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일본, 한국, 인도, 중국은 미국산 원유를 더 비싸게 사야 해요.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나쁜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호르무즈가 흔들릴수록 미국 에너지 장사가 잘 되는 구조거든요. 웃기죠 진짜로. 에너지를 가진 자와 에너지를 사야 하는 자의 명암이 갈리는 구조가 그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전쟁 종식을 선언했지만 이란의 해상 교란이 지속되는 한 미국산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구조적으로 계속 늘어나요.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에너지 패권 구조까지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핵심 숫자 하나만 더 드릴게요. 국제에너지기구 자료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하루 평균 물동량은 약 2,100만 배럴이에요. 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전체가 하루에 쓰는 양의 약 20배예요. 이게 하루라도 막히거나 심각하게 지연되면 브렌트유는 즉각 배럴당 10달러에서 15달러가 뛰어요. 역사적으로 검증된 수치예요. 2019년 탱커 공격 사건 때 하루 만에 14달러 올랐고 2020년 이란 장군 솔레이마니 피살 직후에도 12달러가 급등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란이 하는 게 그보다 더 교묘한 거예요. 완전히 막지 않아요. 그냥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완전 봉쇄는 전쟁 행위이고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보복을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검색 및 지연은 회색지대에 있어요. 국제법상 애매한 영역이거든요. 이란은 딱 그 외줄 위에서 한 발짝도 넘지 않으면서 최대한 흔드는 거예요.原유 가격을 5달러에서 8달러 정도 항상 웃도는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란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유료 통행로로 만들고 있어요. 통행료를 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란산 원유를 사거나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둘 다 싫다고요? 그럼 해협에서 한 5시간쯤 기다리시면 됩니다. 대신 유조선은 멈추고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결국 당신 나라 국민이 더 비싼 기름을 넣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 무기화의 완성 형태가 바로 이거예요. 참 한 방 없이 협상 테이블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경제적 압박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죠. 그럼 이제 이 상황이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 봐야겠죠? 제가 3가지 시나리오를 드릴게요. 각 시나리오에서 어떤 자산이 움직이는지까지 묶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상 유지 지속이에요. 트럼프의 외교적 압박과 이란의 해상 회색지대 전술이 균형을 이루면서 상시적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 경우 브렌트유는 배럴당 85달러에서 95달러 사이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일 거예요. 금은 지금 가격 대비 5%에서 10% 위로 더 오를 힘을 지속적으로 받아요.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묶음 상품인 방산펀드, 특히 미국 해군력 강화 수혜주들은 꾸준한 관심을 받을 거예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란의 전술 강화예요. 이란이 해상 봉쇄 수위를 높이면서 실질적인 통과 방해를 더 광범위하게 실행하는 거예요. 이란이 이걸 선택할 유인은 충분해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압박이 계속되면 이란 내부의 강경파들이 더 강한 카드를 쓰라고 압박하거든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 아시아 통화, 특히 일본 엔화와 한국 원화가 강하게 눌릴 수 있어요.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는 나라들은 무역 적자가 쌓이고 통화가 약해지거든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핵 협상 타결이에요. 이란이 일정 수준의 핵 활동 제한에 합의하고 미국이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딜이 나오는 거예요. 이 경우 단기적으로 유가가 급락하고 금도 조정을 받아요. 그런데 저는 이 시나리오의 확률이 가장 낮다고 봐요. 이란의 국내 정치 지형을 보면 현재의 강경파 지도부가 핵 문제에서 대폭 양보하는 건 사실상 자살행위거든요. 그러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요,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 어딘가라고 봐요. 상시적 긴장의 새로운 표준, 이른바 New Normal of Tension이에요. 전쟁이라고 부르기엔 애매하고 평화라고 부르기엔 너무 위험한 상태. 이게 앞으로 최소 12개월에서 18개월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진짜 소름인 게 개인적으로는 더 길 수도 있다고 봐요. 이란은 지금 이기고 있거든요. 이기는 쪽이 협상 테이블을 급하게 찾을 이유는 없잖아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통찰은 바로 이거예요. 전쟁 리스크가 소멸된 게 아니에요. 원형된 거예요. 더 교묘하고 더 지속적이고 더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요. 시장이 종전 소식에 안도 반등을 할 때 그게 오히려 안전자산 비중을 조용히 늘릴 타이밍일 수 있어요. 시장이 눈을 감는 그 순간이 돈을 움직여야 할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역사에서 이와 같은 리스크 변형 공연은 항상 특정 자산군에 기회를 만들었어요.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중동 리스크가 일상화되기 시작하면서 금은 1974년부터 1980년까지 무려 1300% 상승했어요. 1300%요. 진짜로요. 단순히 전쟁 리스크 때문이 아니에요.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이미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못 올려요. 그러면 물가는 오르는데 금리는 낮은 상태, 그 갭을 메워주는 게 바로 금이에요. 지금도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어요. 금 다음으로 눈여겨볼 자산은 방산주예요. 에픽퓨리 작전 이후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L3 테크놀로지스 같은 미국 대형 방산 기업들이 이미 받아놓은 주문 물량이 역대 최고를 갱신하고 있어요.
종전선언이 나와도 이미 발주된 군사장비들은 계속 생산되고 납품돼요. 그리고 리스크 변형 국면에서 미 해군의 페르시아만 전력 강화는 오히려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고요? 종이 위의 전쟁은 끝났지만 이란의 해상 전술에 대응할 실질적인 군사력은 계속 필요하거든요. 액화 천연가스, 줄여서 LNG 관련 주식들도 눈여겨봐야 해요. 호르무즈 불안정이 지속되면 아시아 국가들은 중동 원유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를 가속화해요. 미국산 LNG, 호주산 LNG, 노르웨이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실제로 일본은 2024년 이후 미국산 LNG 장기 계약을 대폭 늘렸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흐름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에요. 구조적 수요 이동이에요. 그리고 구조적 수요 이동은 주가에 장기간 반영돼요. 오늘 얘기한 걸 알고리즘 공식으로 딱 정리해 볼게요. 지정학적 사건, 즉 인풋은 이거예요. 트럼프의 공식 종전선언, 그리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상 통제 강화라는 구조적 그림, 여기에 역사적 데이터와 에너지 역학이라는 알고리즘을 돌려보면요, 베트남 철수 패턴, 1973년 오일 쇼크 패턴, 미국 중간선거 정치 달력, 그리고 에너지를 사야만 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약점이 전부 맞물려요. 그 결과로 나오는 부의 이동 방향, 아웃풋은 이렇습니다. 금과 방산주 비중 유지, LNG 수출 기업 관심, 그리고 아시아 원유 수입국 통화 리스크를 반대 방향으로 분산해 두는 것, 이른바 해지예요. 결국 이 한 문장으로 귀결돼요. 우리 위에서 전쟁은 끝났지만 시장이 가격을 매기는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어요. 형태만 바뀐 채 우리 곁에 남아있는 거예요. 영상 시작에서 제가 말했던 골든타임을 결정할 마지막 변수, 그게 바로 이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 통제권이 누구 손에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트럼프의 승리 선언에 안도 배수를 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 쾌속정이 유조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법하고 싶은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어떤 사건 뒤에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제가 알고리즘 돌려서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구독하시고 알림은 꼭 전체로 설정해두세요. 시장은 타이밍이거든요. 부의 알고리즘과 함께 경제적 자유까지 꼭 찍어봐요. 시장이 가장 조용할 때 부자들은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트럼프가 종전을 선언하고 주가가 오르던 그날, 호르무즈에선 이란 쾌속정이 유조선을 멈춰 세웠지만 언론은 침묵했어요. 이건 몰라서가 아니라 아직 피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한 것뿐이에요. 1987년 블랙먼데이 직전이나 2008년 리먼 사태 직전에도 시장은 지금처럼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했거든요. 리스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아직 가격표에 적히지 않았을 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평화의 신호로 읽어요. 이 침묵이 깨지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이 어디로 튈지, 그 골든타임을 결정할 마지막 변수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의 알고리즘과 함께 유익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경제의 진실을 꿰뚫는 부의 알고리즘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트럼프의 종전선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단순한 이분법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란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적 변화가 우리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역사적 패턴과 에너지 역학을 통해 분석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 하나로 중동 정세의 핵심을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이 모든 흐름을 이해하려면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2025년 2월 미국은 이란을 향해 에픽 퓨리라는 이름의 군사작전을 개시했어요. 이름부터 심상치 않죠. 이란의 지원을 받아 홍해에서 유조선을 공격해온 예멘 무장세력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에 대한 응징으로 시작됐지만 실제 타격 대상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군사 인프라, 드론 생산기지, 그리고 이란 본토 인근의 해군 거점까지 확대됐어요. 당시 시장은 즉각 반응했어요. 국제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는 배럴당 87달러에서 96달러까지 치솟았고 금 가격은 온스당 2,45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방산지수는 이틀 만에 7% 가까이 뛰었어요. 이틀이요. 해운 보험료는 3배 이상 폭등했죠. 시장은 전쟁이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약 2달이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공식 서한을 보냅니다. 적대 행위가 종료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언론은 일제히 중동 리스크 완화를 보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전쟁연구소 ISW의 보고서를 하나 인용하고 싶어요. ISW는 각국 정부와 군이 정책 결정할 때 실제로 참고하는 민간 안보 연구소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으로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곳이죠. 이 기관은 종전선언 이후에도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란은 대규모 군사적 보복 없이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실질적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비대칭 전략의 고전적 성공 사례다. 비대칭 전략. 이 단어가 오늘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예요. 대칭 전쟁은 탱크 대 탱크, 미사일 대 미사일처럼 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비대칭 전략은 달라요. 강자의 장점을 정면으로 받아치지 않고 그 허점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란이 지금 정확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어렸을 때 팔씨름 해보셨죠? 상대가 훨씬 힘이 세면 정면 대결은 무조건 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목을 비틀거나 타이밍을 노리거나 아예 반칙을 쓰는 거예요. 이란이 지금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 군사력과 직접 붙지 않으면서 해협이라는 손목을 비틀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전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4월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단 유조선에 대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접근 및 검색 시도가 전년 동기 대비 340% 증가했어요. 미사일을 쏘거나 폭발물을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쾌속정으로 달려와서 우리가 검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유조선 선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협 한복판에서 이란 군함과 대치하면서 버팁니까? 영웅이 되고 싶은 선장은 없어요. 대부분 그냥 멈춰요. 그리고 몇 시간씩 지연됩니다.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냐고요? 생각보다 훨씬 커요. 유조선 하나가 몇 시간 지연되는 게 뭐가 대수냐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서 일상이 돼버리면 얘기가 달라져요. 선박보험사들은 호르무즈 통과는 전쟁 리스크 구역으로 분류하기 시작해요. 보험료가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정제 원가가 오르고, 정제 원가가 오르면 휘발유 가격이 올라요. 그리고 그 청구서는 결국 주유소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왜 트럼프는 이란이 실질적으로 해협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종전을 선언한 걸까요? 이게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계산된 선택일까요? 그건 역사 안에 있어요. 실제로 이와 정확히 같은 장면이 있었는데 어디서 일어났는지 아시면 아마 등골이 좀 서늘해지실 거예요.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선언인지부터 봐야 해요. 역사의 첫 번째 패턴부터 보여드릴게요. 상대국이 전쟁을 끝냈다고 선언했지만 실질적인 전장 통제권은 상대에게 넘어간 사례, 대표적인 것 하나만 먼저 떠올려 보세요. 1973년 베트남 파리 평화협정이에요. 닉슨 행정부는 명예로운 평화를 선언했어요. 북베트남과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을 철수시킨 거죠. 미국 내에서는 기념 퍼레이드가 열렸고 닉슨은 정치적 영웅처럼 등장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나요? 파리협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북베트남군은 남베트남 전역에 인력과 무기를 재배치하기 시작했어요. 2년 뒤인 1975년 4월 4.20이 함락됐습니다. 미국은 대사관 옥산에서 헬기로 탈출하는 장면을 역사에 남겼어요. 서류 한 장에 2년 만에 나라가 통째로 날아간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서류상의 종전과 현실의 종전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는 엄청났어요. 지금 중동 상황을 이 프레임에 대입해 볼게요.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공식 종전 선언에서 실질 통제권 이전까지의 시간차, 그 갭이 바로 시장 리스크의 실제 크기예요. 베트남에서는 그 갭이 2년이었어요. 중동에서는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소름 돋았어요. 이란은 기다릴 필요조차 없거든요. 이미 행동하고 있으니까요. 역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복되는데 시장이 왜 이걸 아직 안 반영했는지 오히려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트럼프가 이 타이밍에 종전을 선언한 데는 사실 따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이어서 파헤쳐 드릴게요. 이건 미국 내부의 정치적 달력과 연결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면 앞으로 몇 달 안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트럼프는 지금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어요. 2026년 중간선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지면 남은 임기 2년은 거의 레임덕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건 내가 전쟁을 끝냈다는 스토리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바이든이 못 끝낸 걸 중동에서 내가 끝냈다는 서사가 필요한 거죠. 이건 정치적 생존의 문제예요. 여기서 역사의 두 번째 패턴이 등장해요. 미국 대통령들이 중간선거 전에 군사적 긴장을 공식적으로 완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레이건은 1982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레바논 다국적군 파견을 평화 유지로 재정의했어요. 클린턴은 1994년 중간선거 직전에 소말리아에서 철수했죠. 오바마는 2010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라크 전투 임무 종료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정확히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은 이 패턴을 알고 있어요.
이란은 미국 정치를 수십 년째 분석해온 나라예요. 1979년 인질 위기 때도, 1988년 이란 이라크 전쟁 종전 때도,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이란은 항상 미국의 내부 정치 주기를 이용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선거를 앞두고 철수하려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 해협을 장악하면 된다. 군사작전이 왜 특정 시점에 시작되고 끝나는지 그 뒤에 있는 정치적 달력을 읽으면 다음 수가 보이는 거예요. 이란을 그냥 악당으로만 보기엔 솔직히 이 나라의 지정학적 계산은 섬뜩할 정도로 정밀해요. 그리고 지금 이란은 그 다음 수를 이미 두고 있는 거예요. 미사일 없이, 핵 없이, 오직 회속전과 협박만으로요. 그럼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여러분 지갑에 영향을 주는 얘기로 넘어갈게요. 에너지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거나 불안정해지면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볼까요? 얼핏 생각하면 모두가 손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아니에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구조적 불균형이 있어요. 먼저 손해를 보는 쪽을 봐요.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의 주요 수입국들이에요. 일본은 전체 원유 수입의 약 87%가 중동에서 오고 그중 대부분이 호르무즈를 통과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원유의 약 72%가 중동산이고 호르무즈 의존도는 사실상 대체 불가 수준이에요. 인도는 원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호르무즈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중국은 하루 약 1,400만 배럴을 수입하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를 거쳐요. 그러면 이득을 보는 쪽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반전이 나와요. 바로 미국이에요. 어이없죠? 중동 긴장이 높아질수록 제일 신나야 할 나라가 왜 하필 미국이냐고요? 미국은 2018년 셰일 오일 혁명 이후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됐어요. 지금 하루 1,300만 배럴 이상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원유는 호르무즈를 전혀 통과하지 않아요. 미국의 주요 원유 수출 루트는 멕시코만을 통해 대서양으로 나가거나 태평양 연안을 통해 아시아로 직접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가 불안정해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중동산 원유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일본, 한국, 인도, 중국은 미국산 원유를 더 비싸게 사야 해요.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나쁜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호르무즈가 흔들릴수록 미국 에너지 장사가 잘 되는 구조거든요. 웃기죠, 진짜로. 에너지를 가진 자와 에너지를 사야 하는 자의 명암이 갈리는 구조가 그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전쟁 종식을 선언했지만 이란의 해상 교란이 지속되는 한 미국산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구조적으로 계속 늘어나요.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에너지 패권 구조까지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핵심 숫자 하나만 더 드릴게요. 국제에너지기구 자료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하루 평균 물동량은 약 2,100만 배럴이에요. 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전체가 하루에 쓰는 양의 약 20배예요. 이게 하루라도 막히거나 심각하게 지연되면 브렌트유는 즉각 배럴당 10달러에서 15달러가 뛰어요. 역사적으로 검증된 수치예요. 2019년 탱커 공격 사건 때 하루 만에 14달러 올랐고 2020년 이란 장군 솔레이마니 피살 직후에도 12달러가 급등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란이 하는 게 그보다 더 교묘한 거예요. 완전히 막지 않아요. 그냥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완전 봉쇄는 전쟁 행위이고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보복을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검색 및 지연은 회색지대에 있어요. 국제법상 애매한 영역이거든요. 이란은 딱 그 외줄 위에서 한 발짝도 넘지 않으면서 최대한 흔드는 거예요. 원유 가격을 5달러에서 8달러 정도 항상 웃도는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란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유료 통행로로 만들고 있어요. 통행료를 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란산 원유를 사거나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둘 다 싫다고요? 그럼 해협에서 한 5시간쯤 기다리시면 됩니다. 대신 유조선은 멈추고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결국 당신 나라 국민이 더 비싼 기름을 넣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 무기화의 완성 형태가 바로 이거예요. 총 한 방 없이 협상 테이블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경제적 압박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죠. 그럼 이제 이 상황이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 봐야겠죠? 제가 3가지 시나리오를 드릴게요. 각 시나리오에서 어떤 자산이 움직이는지까지 묶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상 유지 지속이에요. 트럼프의 외교적 압박과 이란의 해상 회색지대 전술이 균형을 이루면서 상시적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 경우 브렌트유는 배럴당 85달러에서 95달러 사이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일 거예요. 금은 지금 가격 대비 5%에서 10% 위로 더 오를 힘을 지속적으로 받아요.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묶음 상품인 방산펀드, 특히 미국 해군력 강화 수혜주들은 꾸준한 관심을 받을 거예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란의 전술 강화예요. 이란이 해상 봉쇄 수위를 높이면서 실질적인 통과 방해를 더 광범위하게 실행하는 거예요. 이란이 이걸 선택할 유의는 충분해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압박이 계속되면 이란 내부의 강경파들이 더 강한 카드를 쓰라고 압박하거든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100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 아시아 통화, 특히 일본 엔화와 한국 원화가 강하게 눌릴 수 있어요.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는 나라들은 무역 적자가 쌓이고 통화가 약해지거든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핵 협상 타결이에요. 이란이 일정 수준의 핵 활동 제한에 합의하고 미국이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딜이 나오는 거예요. 이 경우 단기적으로 유가가 급락하고 금도 조정을 받아요. 그런데 저는 이 시나리오의 확률이 가장 낮다고 봐요. 이란의 국내 정치 지형을 보면 현재의 강경파 지도부가 핵 문제에서 대폭 양보하는 건 사실상 자살행위거든요. 그러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요,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 어딘가라고 봐요. 상시적 긴장의 새로운 표준, 이른바 New Normal of Tension이에요. 전쟁이라고 부르기엔 애매하고 평화라고 부르기엔 너무 위험한 상태. 이게 앞으로 최소 12개월에서 18개월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진짜 소름인 게 개인적으로는 더 길 수도 있다고 봐요. 이란은 지금 이기고 있거든요. 이기는 쪽이 협상 테이블을 급하게 찾을 이유는 없잖아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통찰은 바로 이거예요. 전쟁 리스크가 소멸된 게 아니에요. 원형된 거예요. 더 교묘하고 더 지속적이고 더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요. 시장이 종전 소식에 안도 반등을 할 때 그게 오히려 안전자산 비중을 조용히 늘릴 타이밍일 수 있어요. 시장이 눈을 감는 그 순간이 돈을 움직여야 할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역사에서 이와 같은 리스크 변형 국면은 항상 특정 자산군에 기회를 만들었어요.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중동 리스크가 일상화되기 시작하면서 금은 1974년부터 1980년까지 무려 1300% 상승했어요. 1300%요. 진짜로요. 단순히 전쟁 리스크 때문이 아니에요.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이미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못 올려요. 그러면 물가는 오르는데 금리는 낮은 상태. 그 갭을 메워주는 게 바로 금이에요. 지금도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어요. 금 다음으로 눈여겨볼 자산은 방산주예요. 에픽퓨리 작전 이후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L3 테크놀로지스 같은 미국 대형 방산 기업들이 이미 받아놓은 주문 물량이 역대 최고를 갱신하고 있어요. 종전선언이 나와도 이미 발주된 군사 장비들은 계속 생산되고 납품돼요. 그리고 리스크 변형 국면에서 미 해군의 페르시아만 전력 강화는 오히려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고요? 종이 위의 전쟁은 끝났지만 이란의 해상 전술에 대응할 실질적인 군사력은 계속 필요하거든요. 액화 천연가스, 줄여서 LNG 관련 주식들도 눈여겨봐야 해요. 호르무즈 불안정이 지속되면 아시아 국가들은 중동 원유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를 가속화해요. 미국산 LNG, 호주산 LNG, 노르웨이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실제로 일본은 2024년 이후 미국산 LNG 장기 계약을 대폭 늘렸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흐름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에요. 구조적 수요 이동이에요. 그리고 구조적 수요 이동은 주가에 장기간 반영돼요. 오늘 얘기한 걸 알고리즘 공식으로 딱 정리해볼게요. 지정학적 하권, 즉 인풋은 이거예요. 트럼프의 공식 종전선언, 그리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상 통제 강화라는 구조적 괴리, 여기에 역사적 데이터와 에너지 역학이라는 알고리즘을 돌려보면요, 베트남 철수 패턴, 1973년 오일 쇼크 패턴, 미국 중간선거 정치 달력, 그리고 에너지를 사야만 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약점이 전부 맞물려요. 그 결과로 나오는 부의 이동 방향, 아웃풋은 이렇습니다. 금과 방산주 비중 유지, LNG 수출 기업 관심, 그리고 아시아 원유 수입국 통화 리스크를 반대 방향으로 분산해 두는 것, 이른바 해지예요. 결국 이 한 문장으로 귀결돼요. 우리 위에서 전쟁은 끝났지만 시장이 가격을 매기는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어요. 형태만 바뀐 채 우리 곁에 남아있는 거예요. 영상 시작에서 제가 말했던 골든타임을 결정할 마지막 변수, 그게 바로 이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 통제권이 누구 손에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트럼프의 승리 선언에 안도 배수를 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 쾌속정이 유조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법하고 싶은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어떤 사건 뒤에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제가 알고리즘 돌려서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구독하시고 알림은 꼭 전체로 설정해두세요. 시장은 타이밍이거든요. 부의 알고리즘과 함께 경제적 자유까지 꼭 찍어봐요.